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앞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요. 세계 경제 흐름과 환율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침체가 오는데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되더라도 가격 평균보다 좀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요. 올해 IMF, 한국은행 각종 단체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2.6%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1% 안팎 이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2% 안팎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요. 잠재 성장률이 너무 빨리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1980년대 10%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로 떨어졌고요. 조만간 1%대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요.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16세, 60세 인구, 노동 가능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는 거죠. 0.78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이요. 한 명도 안 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동이 감소하면서 우리 잠재 성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투자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해야 돼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총 요소 생산성을 한번 개선시켜보자.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특히 지난 정부 총리가 각 경제단체들 총의실에서 모여가지고요. 우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가지고 생산성을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데 한 경제단체가 그 안에서는 하자고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죠. 한 번 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 총리도 취임 일성이 총 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사회적 타협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성장률 결정하는 노동이 감소하고 자본 스탁 일정 수준 유지하고요. 생산성도 단기에 개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가면은 아마 1% 안팎으로 떨어지고요. 그 이후로 가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진가를 보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제적 측면에서만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우리 10.3% 성장했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선배들 간호원 독일에서 강부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독일서 빌려온 돈 일부가요. 포스코 짓는데 초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포스코 강의 갑니다만 갈 때마다 그 돈이 당신 나라에서 만드는데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포스코 잘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 우선했다는 거죠. 전두환 정부 때도 우리 10% 성장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후기에 소위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조 호황이라는 게 뭡니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였어요. 미국이 어려우니까
사우디한테 원유 좀 생산 늘리라고 부탁을 하죠. 예, 그때는 사우디가 미국 말 참 잘 들었어요. 예,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늘리니까요. 배럴당 27달러 갔던 국제 유가가 8달러까지 떨어져 버려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로 전 세계가 소비를 많이 했죠. 여기다가 우리나라한테는 한 가지 더 호재가 있었어요. 예, 제가 앞서 한여 시간에 플라자 협의 이야기했습니다. 플라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엔이 강세 가니까요. 오는 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했는데요. 엔 가치가 오르고 온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근본 원인은 저달러였습니다. 85년 9월 플라자 협의를 통해서 미국이 저달러를 유도했죠. 그래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요. 우리가 수출 중심으로 86년, 88년에 연평균 12%나 성장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우리 경제가 10.2%나 연평균 성장한 거예요. 근데 노태우 정부 들어가지고 3조 호황이 끝나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가지고 경기를 부양합니까?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투자했고 주택 200만 호 건설했죠. 일대 일산 분당 신도시 건설한 거예요. 그때 일산 분당 신도시 얼마나 많이 건설했습니까? 기억에 생생합니다만 그때 제가 일산 분당 아파트 청약을 9번이나 했는데 떨어진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도 경쟁률이 할 때마다 100대 1이 넘었었거든요. 건설 가지고 9% 성장한 겁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가지고 IMF 경제위기 맞죠.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 이전에 쌓였던 기업은행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IMF 경제위기죠. 정말 그 뼈아픈 구조조정이었죠. 구조조정인 게 뭡니까? 그냥 좋은 기업 살리고 나쁜 기업 없애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IMF 처방에 따라 뼈아픈 구조조정이 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된 거예요. 기업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죠. 근로자들이 해고당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진 겁니다. 질적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 결과가 양극화 고용 불안이었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균형 발전, 동반성장, 분배복지 이런 정책을 내세웠죠.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요.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전을 나주로 옮겼었죠. 그렇다고 지방 균형 발전 되고 있습니까? 소득 불균형 많이 해소됐습니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747을 내세웠어요. 앞에 7이 7% 성장입니다. 그러나 3.3으로 떨어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 474를 내세웠어요. 앞에 4가 또 4% 성장입니다. 그런데 3.0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2.4% 성장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게 뭡니까? 포용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좀 나누고 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뭐 7%, 10%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요. 기업들이 같이 나누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경제 늘어나는 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탈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본주의 모순이죠. 축출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축출 자본주의 반대말이 포용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가 추구했던 포용적 성장은 좀 나누고 살자는 건데요. 어떻든 경제 성장률은 또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도약하고 그거를 나누자. 윤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경제정책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는데 이 계단을 한번 올라서는 겁니다. 올라서는 거 저도 보고 싶고 아마 여러분도 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결정하는 앞서 요인을 봤습니다만 이번 정부 5년간
제가 추정해 보니까 2.0 정도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KDI 한국개발연구원 정부 관련 연구원입니다. 거기서도 2.0으로 전망해 놨습니다. 또 성장 계단이 한 단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 기업 18%가 한계 기업이라는 겁니다. 한계 기업은 뭡니까? 최근 3년 동안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금리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지기는 떨어질 텐데요. 아직 높은 수준이고요. 경기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물론 살아남은 기업은 여기서 잘 될 것입니다만 차별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에 300달러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1200달러 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부끄러운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만 저 중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중학교 못 갔어요. 산에 나무하러 다녔죠. 교복이 정말 입고 싶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죠. 그런 차에 저같이 중학교 못 간 애들 교회에서 데려다가 책상도 없는 마룻바에서 공부시켜줘가지고 저 거기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공영방송에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강연 100도시 이런 프로그램을 나가고 제 인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만 달러 돌파했으니까 4만 달러, 5만 달러 가야지 안전히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선진국 대열에 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잠재 성장률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금리가 정말 중요하죠. 저는 저 금리만 알면은 경제 공부 다 했다. 저희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면은 금리 가지고 현재 경제상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미래도 경제상을 전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리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금리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 쓰신 분들, 그 다음에 영끌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주식 사고 집 사신 분들, 금리가 올라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있고요. 모든 금리도 최근에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앞으로 금리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에요.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금리는 전부 명목금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요, 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실질금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자들이 실질금리 대신에 실질 경제성장을 사용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성장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잠재성장률이 10%에서 지금 2%로 낮아졌고요. 1%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이렇게 낮은데 금리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최근에 금리가 오른 건 물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8월달 이 무렵에 6% 이상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3%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재부 장관이 한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6월부터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우리 물가 상승이 2%에 접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도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크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축이라는 건 돈의 공급입니다. 투자라는 건 돈이 있어야지, 돈을 빌려야지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의 수요예요.
97년에 외환위기 이전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86년, 88년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조 원으로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데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습니다. 기업들이 가행 투자하면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98년부터는 투자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는 거는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계속 남아도는 경제죠. 그래서 97년에 외환위기까지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지고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고 돈이 부족해서 고금리 경제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가지고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시장에서 퇴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36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대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가장 중요한 변화가 기업이 자금 부족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 일본 사례를 한번 봅니다. 제가 GDP 대비로 그려놨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이요,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무슨 의미죠? 기업들이 금융회사 조금 더 좁게 보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 돈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요, 은행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예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이죠. 가계는 원래 저축의 주체, 그런데 기업이 자금 부족 주체였는데요, 가계처럼 자금 잉여 주체가 돼버립니다.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죠. 그러면 은행이 그 돈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이에요.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삽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일본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뭐를 합니까? 채권만 계속 사죠. 그래서 일본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990년에 한 10% 됐는데요. 근데 2010년 무렵 가니까 거의 32%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채권을 사니까 어떻습니까? 채권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거꾸로 금리는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금리가 0%까지 떨어집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누가 어려워요? 보험회사들이 어려지죠. 보험회사를 일부 금융상품 팔 때요, 최소 몇 % 금리 주겠다 이렇게 상품을 팔았는데 금리가 0%까지 떨어지니까 보험회사가 그 돈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일본의 보험회사들이 13개가 4개로 통폐합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일본에서는 은행이 채권 사가지고 금리 떨어져가지고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일부 그 은행 금융그룹 회장, 행장들 만나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K은행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에 있을 것이다. 갈수록 가계 부채도 많으니까 가계가 돈 빌려가지고 소비 투자 부동산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현금이 많으니까 은행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돈이 그 돈이 채권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의 경쟁력은 대출보다는 가계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영해 주느냐, 이게 은행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기업이 돈을 덜 쓰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돈을 덜 빌려 쓰면서 은행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지고 돈이 남아들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요, 채권을 사면서 금리는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최근에 금리가 올랐으면 이건 일시적인 상승이다.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2013년에 하던에서 팔았는데요. 돈이 좀 생겼는데 보험회사 부사장이 저한테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입했어요. 매월 얼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51만 원 받았는데요. 제가 28만 원 받습니다. 왜 51만 원, 28만 원으로 줄어들었겠어요? 보험회사는 주로 채권 가지고 운영합니다.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직장 다니면서 500만 원 받으면은 월급을 50억, 1000만 원 받으면은 10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먼저 들어갔는데요. 일본 금융그룹 한 금융그룹 회장 이야기예요.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히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것인가 변동금리를 대출 받을 것인가 아마 이런 거 선택을 은행에서 요구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출 받을 때는 만기가 길수록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전에는요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 금감원에서 은행들한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금리가 오르니까 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세요. 3년 전하고 전혀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또 금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정금리 대출 받은 사람들 금리 부담이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대출 받을 때는 지금은 변동금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경제 상황, 금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저성장의 특징은 차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보니까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대출 받을 때는 변동금리 대출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관심이 더 많은 우리나라 주가 집값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자산 가격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